호감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우호적 감정을 통칭하죠. 따뜻함, 친밀감, 혹은 나에 대해서 편을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지에 대한 기대까지도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호감 간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가정하는 셈이 되죠. 사람들은 타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자기에게 호감이 오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호감은 주로 공감대나 공통점, 친밀함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만의 고유한 특징들에 더 많이 기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당연히 둘 다 구성 요소죠. 저 사람은 나한테 따뜻할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호감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람들한테 느끼는 생물학적인 끌림도 호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 기반한 심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꽂힌다. 그리고 한눈에 반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피부 반응에서부터 호흡, 냄새, 화학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개인이 유난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방, 즉 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 들어 갈수록 분명한 건 바로 공감대, 따뜻함, 친밀함,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매우 우월한 외모적인 특징들이 호감을 구성하고 있는 그 비율은 나와 타인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죠. 저처럼 외모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남자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여성의 외모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얘기를 듣고 웃어주는 여성에게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낀다. 또 여성들도 굉장히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라면 이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사회적인 능력에 높은 점수를 준다. 자, 이런 변화나 추이들은 왜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관찰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호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존적 기능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와 연인이 되고 혹은 배우자로 만나서 후손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내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쁜 일을 막아내는 그런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호감은 이렇게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경로와 맥락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자주 하죠. 호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포츠에 단일한 종목에 다 같이 경쟁하는 그런 경쟁자들처럼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이러면 나에게 호감 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실제로 보면서 아, 나 저 사람한테 호감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죠.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씨라고 하는 연구자는 몇 해 전에 프라다 이펙트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프라다입니다. 자, 그런데 프라다 명품이죠. 당신이 프라다를 가지고 있을 때와 프라다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떨 때 당신은 더
사람들이 당신을 매력적이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명품에 해당하는 프라다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감 느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냐 라고 질문했을 땐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라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도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일 거야.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유능할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은 높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혹은 외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매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협동을 잘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 혹은 조금만 마찰이 일어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의 원인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의외로 너무 비싼 차, 너무 비싼 명품은 나에 대한 호감, 특히 공존과 협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호감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 늘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좀 비싼 차에 관심이 있고 그런 채널이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볼 때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근검절약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아, 저 친구 참 눈치가 빨라. 아, 저 사람 참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크게 느끼지 않았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인데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타인으로부터 호감받기가 쉬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별개의 요소가 결정합니다. 그걸 바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와 같은 정직 겸손성 차원을 연구하는 성격 심리학자들이 아주 잘 지적하고 있죠. 이런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가에 대한 판단이 상대방의 눈치가 빠르든 둔하든 자존감이 높든 낮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데 눈치 빨라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데 자존감이 높아요. 나르시시즘 아닌가요? 정직하고 겸손한데 눈치는 좀 둔해요. 그러면 신중하다 그럽니다. 게다가 정직하고 겸손한데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내가 왠지 올려주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격 요인들의 연구에서 혹은 대인관계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감의 가장 큰 반대말인 배신감, 모멸감을 정직 겸손성이 떨어지는, 즉 진정성이 없는 관계에서 느끼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문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본 적 분명히 존재하죠. 중요한 건 그 관계들이 대부분 좋게 끝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아니면 우리 둘 모두에게든 좋지 못한 기억 혹은 아픈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싶다고요? 언변, 외모, 사회적 기술, 아니면 아주 뛰어난 대화적 스킬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결국은 정직 겸손성에 기반한 진정성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솔직한 게 아니죠. 바로 내가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상대방과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성숙함이 가장 중요한 호감의 요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호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항상 우리는 외모를 생각합니다. 외모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죠. 하지만 그 외모가 이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외모, 어피어런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서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 부장님만 보면 너무너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다는 아주 재미있는 젊은 사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부장님을 만나봤더니 정말 잘생기셨어요. 꽃중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탕비실에서 양치질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소리도 외모입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계신 여성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24시간 납니다. 배견할 수가 없죠. 소리, 냄새, 동작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외모에 해당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나이 들어갈수록 소리, 냄새 관리하라. 실제로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더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묘한 냄새가 나는 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들을 좋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체적인 오감이 다 결국은 외모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외모에 있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호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겠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한 친구를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도 색채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솔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옷을 잘 입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친구를 어느 날 만났는데 저한테 야, 병일아, 왜? 오늘 옷 깬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입은 옷을 사진으로 찍어서 생성형 AI에 넣어봤더니 촌스럽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악의 패션 테러가 되는 건 막을 수 있었겠죠. 내가 매번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나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나로 하여금 무언가 굉장히 어색하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주는 경우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적질하며 나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민하고 솔직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친구라면 꼭 하나 덧붙이는 게 있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입어. 야, 이런 냄새 나는데 그럴 때는 이런 화장품으로 막아봐. 대안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오감이 다 포함된 외모가 호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력으로 가는 차원이라기보단 비호감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차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 즉 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요인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자. 저라면 외모는 거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있죠. 뭔가 특출난 게 없이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기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인기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웃어주는 사람, 눈 잘 맞춰주는 사람, 그랬구나, 감탄사 잘 넣어주는 사람. 정신분석의 대가들이 상담가를 양성할 때 당신이 좋은 상담가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3가지가 있다. 눈 맞추기, 고개 사선으로 끄덕여주기, 그리고 아 라고 감탄사 넣어주기.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존중합니까? 나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특출난 게 없이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인기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런데 그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 가질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는 건데요. 그래서 듣는 것, 고개 끄덕이는 것,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모두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필수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스피치 학원은 많은데요, 리스닝 학원은 없더라고요. 잘 듣고 그 사람 얘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들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까지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호감의 법칙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치자면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도 마찬가지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여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더 많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꾸중을 듣는 그런 속상한 장면을 보죠. 사실 이건 그 분의 탓을 하기에는 그 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탓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혹은 더 선하다는 이유로 더 많이 기업의 처벌을 받는, 더 많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를 항상 유의하고 조심히 기업의 대표나 조직의 리더라면 살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런데 좀 되바라지고, 아니 사실 그걸 넘어서 좀 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B라는 사람은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 조직의 리더는 두 번째 사람인 B를 더 많이 징계하거나 더 많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왜? 질문 속에 답이 나와 있죠. 만만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그 회사는 망하기 딱 좋은 기업이 됩니다. 왜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하고도 덜 혼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못돼지는 거거든요. 악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빠지고, 계속 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가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더 못돼지고,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바보 같다, 그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더 부적응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걸 소위 말하는 이타적인데도 우호성은 적정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타적인 건 당연히 착한 것과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면 결국은 이타적이고 매우 높은 우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만만해 보이기가 쉬워집니다. 갈등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잡음이 일어나는 걸 피하고 싶으니까요. 싸우는 건 가급적 내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데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저히 같이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은 깨끗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용기나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조리한 사람 혹은 무언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과도 잘 지내려고 하는 건 깨끗이 포기한다는 건 정의로운 거죠. 자, 그렇다면 나한테 정의는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소한 동료의 중요한 기쁨이나 슬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직장이야. 그 사람의 정의죠. 혹은 일이라고 하는 건 됐어, 여기까지 하면 충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급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맞는, 틀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도 내 정의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의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선을 넘어서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부조리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자각 능력이 생기게 되죠.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의 굉장히 가슴 아픈 공통점은 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내 뒤로 물린다는 거예요. 비겁하면서 못된 인간들일수록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정말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아요. 아, 근데 이성들한테 인기 없다니까요. 사실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없는데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나는 남자인데 말이야. 난 남자애들은 나의 가치를 너무 잘 봐. 근데 여자애들이 내 가치를 몰라보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동성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데 이성 친구한테는 인기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요? 사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동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와 이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가 다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동성에게 인기 없으면 이성에게도 인기 없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성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상당히 많은 평가가 내 동성의 평가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성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성에게 좋은 평판이 전염되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아니야, 그래도 좀 다를 거야. 그렇죠. 분명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에게 바라는 건 나에게도 잘해줘야 되고요. 이성에게 바라는 건 나한테만 잘해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성 친구와 같이 많은 만남을 이성과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화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동성에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호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이야기는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계의 저변과 관계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차별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와 이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를 너무 구분하는 건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나의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변명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성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업무파탈, 현무파탈. 소위 말하는 이성 중에 나쁜, 못된, 차가운 이런 캐릭터한테 끌리고 있는 그런 이 현상들도 분명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외롭다는 뜻입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못된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로운 임원은 못돼 보이는 직원을 능력 있을 거라고 의식적인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외로운 사람들은 나쁜 것에 대한 매력을 느낄까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자극적인 것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현상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야식도 달콤한 칼로리 높은 걸 먹고요. 외로운 사람은 영화도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내용의 질과 수준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외로움은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력을 느낄까요? 아주 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외로움은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는 싸움이든 갈등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사람에 대한 관계를 무의미하게 보는, 결국 그러면서 외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면 의외의 나쁜 사람들한테 매력 느낄 수 있다는 함정,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